샬롬, 100가지 식물로 읽는 세계사 10번째. 미국 삼나무는 거대하다. 키가 90m가 넘는 나무를 쉽게 볼 수 있고 지름은 6m 정도가 표준이다. 캘리포니아 북부와 오리건주 남서부에서 자라고 살아있는 나무 중 가장 크고 무거운 나무가 모두 미국 삼나무다. 미국 삼나무에 달리는 방울 열매는 2.5cm가 조금 넘는 길이어서 크지 않다. 큼직한 나무들이 어울리는 지역 환경 덕분에 미국 삼나무들이 높이 자랄 수 있다.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이 키가 가장 큰 나무가 생명을 주는 햇볕을 더 많이 누린다.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면서 다른 나무들보다 더 빨리 자라는 나무는 언제나 유리하다. 미국 삼나무는 여러 유용한 요소를 잘 활용한다. 그들이 자라는 지역에서는 비가 1년에 150에서 350cm까지 내려 상당히 많은 강우량을 자랑한다. 이 지역은 또한 여름에 안개가 자욱하기로 악명이 높다. 대기 안개가 자욱하고 습도가 높으면 나무가 증산과 광합성으로 수분을 별로 잃지 않는다. 영양분이 풍부한 충척도 또한 이 거대한 나무들이 잘 자라도록 돕는다. 미국 삼나무들의 강인함과 촉촉한 공기가 어우러져 이 지역은 작생식물의 풍요로운 서식지가 되었다. 다른 식물에 붙어서 이 식물을 이용하면서 사는 식물이 작생식물이다. 미국 삼나무에 붙어서 사는 나무 중에는 키가 12m에 이르는 시트카 스프루스, 가문비나무의 일종도 있다. 세쿼이오이데아에는 세 가지 속이 있다. 세카이아 역시 그 악과에 속하는 종의 이름이다. 19세기 오스트리아의 박학 닥시카 언어학자이자 식물학자 스테판 엔투리셔가 그 이름을 정했다. 그는 체로키 문자를 만들어낸 쇠케이아를 기리기 위해 그 이름을 선택했다. 그것은 한 사람과 나무 자체에 대한 감탄을 표하는 방법이었다. 그는 어마어마한 식물에 대해서는 경의를 보여야 한다. 미국 삼나무는 쥐라기 시대에 거슬러 올라가는 오래된 혈통의 나무다. 미국 삼나무의 선조는 북아메리카뿐 아니라 유럽, 중국에서도 발견되었다. 1848년에는 해안을 따라 이어지는 8,100제곱킬로미터가량의 미국 삼나무 숲이 있었다. 다음 해가 되자 그런 환경은 매우 급속하게 바뀌었다. 내 사랑 클레멘타인에 대한 노래와 샌프란시스코 미숙 축구팀 이름, 49에어로 기억되는 골드러시, 캘리포니아에서 금광이 발견되면서 많은 사람이 몰려든 현상이 해였다. 갑작스럽고 극적인 인구 변화로 이제 나무가 훌륭한 자원으로 취급되었다. 수많은 나무를 베어 넘어뜨려 건물을 지었고 예페어의 새로운 서부를 건설했다. 지금은 19세기 숲의 5%가량인 400제곱킬로미터 정도만이 남아있다. 해안을 따라 자그마한 숲들이 연이어 펼쳐져 있고 31개의 주립공원과 국립공원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그때 미국 삼나무의 성격이 어느 정도 바뀐 것이 분명하다. 미국 삼나무는 지난 한 세기에 걸쳐 세계 곳곳에서 퍼져 생각의 변화를 상징한다. 우리는 자연을 무한한 자원으로 여기며 가볍게 대하다가 자연의 실은 유한하고 취약하다는 사실을 긴박하게 깨닫게 되었다. 아마도 차로 통과할 수 있는 유명한 미국 삼나무들을 보면 가장 절박하게 심각할 수 있을 것이다. 어렸을 때 이 나무들의 사진을 보고 매료되었던 기억이 난다. 자동차 적절하게 큼직한 미국 트럭을 운전해 나무 한가운데를 통과할 수 있다는 생각은 눈부시게 아름다운 자연 세계에 함께 거대함을 좋아하는 미국의 성향을 모두 보여주는 것 같았다.
미국의 한쪽에서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서 모든 것을 내려다 볼 수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나무를 통과하면서 아주 높이 치솟은 나뭇가지를 올려다 볼 수 있다. 얼마나 멋진 나라인지. 나는 이 나무들이 필요하면 통로로 변한다고, 이 나무들을 통과해 어디로든 갈 수 있다고 상상했다. 그런데 순전히 하찮은 이유로 나무들 사이에 통로가 생겼다는 사실을 깨닫고 실망했다. 그 구멍은 인간을 즐겁게 하려고, 자연의 힘으로 인간을 감동시키려고, 또한 동시에 자연의 힘을 통제하려고 뚫은 것이었다. 다른 모든 것처럼 나무도 사람들을 즐겁게 하려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었나? 아니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렇게 수많은 나무에 힘겹게 구멍을 뚫고 그곳을 통과하는 차량의 사진을 수없이 찍어댔다. 요세미터 국립공원에 와워나 나무가 아마도 가장 적절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69m까지 치솟은 키에 밑둥의 지름이 7.5m에 이르는 나무였다. 요세미티와 턴파이크 회사는 관광 명소로 만들려고 1861년에 이 나무에 구멍을 뚫었다. 국립공원으로 더 많은 사람을 끌어들이려는 속셈이었다. 그것은 중대하고 훌륭한 야심이었을 것이다. 미국의 국립공원과 주립공원들로서는 많은 방문객을 끌어들이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면서 공원을 관리한다는 목적으로 이런 명소를 만들고 유지에 큰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와워나 나무는 피해를 입었다. 나무에 구멍을 뚫으면서 매우 취약해졌고 1969년에는 폭풍까지 몰아쳤다. 이 나무는 인간의 어리석음 때문에 2000년이 넘게 이어진 삶을 끝내야 했다. 구멍을 뚫어 통로를 만든 다른 나무들은 살아남았다. 우리는 드라이브스루 나무공원이라는 적절한 이름을 붙인 키가 84m쯤 되는 상들의 나무를 즐길 수 있다. 그런데 지금 내가 그곳에 가면 그저 어린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며 멈춰 사진을 찍고 싶은 마음이 생길지 의심스럽다. 역사를 새롭게 해석하려는 태도는 인간 조건의 일부다. 세대마다 세상을 다르게 보면서 도덕성의 변화를 과거로까지 소급 적용하려고 한다. 이 책은 그런 추세에 거듭 마주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셔먼 장군이라는 이름의 나무 앞에서 잠시 생각해 보자. 그 나무는 쇠케이아 국립공원의 거대한 숲에 서 있고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로 불린다. 키가 제일 크거나 둘레가 가장 넓은 나무는 아닐지라도 줄기의 부피가 1487 세제곱미터에 이른다. 나이는 2300살에서 2700살 사이다. 미국의 위대한 영웅 셔먼 장군의 이름을 딴 나무다. 셔먼 장군은 남북 전쟁 때 애틀랜타를 점령했고 그 후 미국이 아메리카 원주민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이끌었다. 혹은 초토화 작전의 잔혹한 가해자, 아메리카 원주민을 폭력적으로 단합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오늘날에는 미국 삼나무의 정치적인 논쟁거리가 되거나 여러 의미로 해석될 만한 여지가 별로 없는 이름을 붙인다. 가장 키가 큰 삼나무의 이름은 헤페리온이다.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티탄 12신 중 하나의 이름을 따왔다. 그 이름에는 높다라는 의미가 있어서 116m 높이를 자랑하는 그 나무에 잘 어울린다. 헤페리온과 다른 거의 나무들의 위치는 함부로 파괴하지 못하도록 비밀로 유지하고 있다. 26번째, 크리스마스 트리. 고대의 동지 축제에서 현대의 크리스마스까지 오 크리스마스 트리, 오 크리스마스 트리. 그대의 잎사귀는 정말 변하지 않네. 작자 미상의 노래 오 크리스마스 트리. 북반구의 부유한 나라에 살면서 자신의 나무를 숭배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런데도 대부분은 매년 동짓날에 나무를 집으로 가져와 장식하면서 소중히 여기고 2주 이상 이어지는 축제의 중심으로 활용한다. 1년 중 밤이 제일 길 때 집으로 나무를 들여놓고 낮이 점점 길어질 때 그 나무를 밖으로 내놓는다.
이 책에서 누누이 이야기하듯 태양과 물은 생명과 같다. 하지만 사계절이 아주 뚜렷한 북반구의 북쪽에 사는 사람들은 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반면 뜨고 지는 해는 생명이라는 위대한 선물을 준다고 여긴다. 열대 아프리카의 한낮 대약볕을 피하려고 교설 무화과 나무 그늘 밑으로 들어갔던 초기 인류는 생각이 달랐다. 1년 중 가장 뜨거운 시기에는 생명을 주는 비가 다시 내리기를 갈망했다. 그러나 온대 지방에서는 햇볕이 뜨거워질수록 만물이 성장하는 봄이 시작되고 작물이 자라고 과일이 무르익는다. 낮이 짧아 해를 많이 볼 수 없고 추운 시기에는 버티면서 해와 함께 생명과 희망이 돌아오기를 기다린다. 낮이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긴 동짓날을 예측하는 방법을 인류가 알아낸 이후 동지는 아주 중요한 날로 여겨져 왔다. 동지는 북극이 다시 태양 쪽으로 기울기 시작하는 때다. 영국에서는 동짓날 하루에 8시간 동안 해를 볼 수 있다. 6개월 후 하지가 되면 해를 볼 수 있는 낮이 16시간 이상으로 늘어난다. 동지가 지나면 낮이 점점 더 길어지기 때문에 최악의 어둠이 지나갔다는 생각으로 겨울의 힘든 시기를 헤쳐나갈 새 힘을 얻는다. 그래서 사람들은 동지를 기념한다. 생명을 되살리듯 살아있는 녹색까지 심지어 나무 전체를 집에 들여놓는 일이 동지를 확실하게 기념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고대 이집트, 중국, 바이킹 국가들과 유대인도 이러한 기념 행사를 했다는 증거가 있다. 고대 로마인은 동지를 동신제로 기념했다. 일하지 않고 흥청망청 잔치를 벌이면서 노는 의례로 도박을 해도 처벌받지 않았다. 상록수로 만든 화관이나 화환을 활용할 때도 많았다. 그리스 의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축제는 더 오래된 12월 동지의 전통으로 뒤엉켰다. 학자들은 그리스도의 실제 탄생 시기에 대해 여러 추측을 하는데 주로 기원전 4년에서 기원전 2년 사이라고 짐작한다. 겨울에 탄생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는 학자들도 있다. 12월 밤이면 너무 추워서 양치기들이 들판에서 양을 지키지 않고 양들을 우리에 넣은 채 잠자리 들었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또 어느 나라에서는 세금을 매기기 위한 인구 조사를 낮이 짧은 데다 여행하기 어려운 겨울에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는 아무도 확실히 모르지만 고대의 동지 축제와 그리스도의 탄생 축제는 하나로 합쳐졌다. 상록수를 활용해 이때를 축하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 나무가 기독교의 상징이 된 과정은 명확하지 않다. 전통적으로 크리스마스 이브에 공연하는 종교 연극은 낙원의 나무와 아담과 이브 이야기를 보여주면서 시작한다. 크리스마스 트리는 사과와 얇은 과자인 웨이퍼로 장식한다. 사과는 인류의 타락, 웨이퍼는 성찬식을 통한 구원을 상징한다. 마르틴 루터가 별이 빛나는 밤에 침엽수를 보고 감동한 후 그 나무의 가지를 잘라 집에 가져왔다는 이야기가 있다. 확실히 크리스마스 트리는 주로 개신교 전통, 지금의 독일과 발트의 연안국들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바티칸의 경우 1982년까지 공식적인 크리스마스 트리가 없었고 올리버 크로멜은 영국에서 캐럴과 크리스마스 트리를 금지했다. 크리스마스 트리는 19세기에 영국 왕실이 도입되었다. 조지 3세의 아내인 맥클렌부르크 스툴렌츠의 샤를로테는 1800년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고 어린이들을 위한 파티를 열었다.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의 전나무는 1844년에 출판되었다. 작은 나무를 베어서 크리스마스를 위해 장식하지만 나중에는 곰팡이가 피도록 다락방에 내버려 두었다가 불태워 버렸다는 기묘한 이야기다. 하지만 크리스마스 트리가 1848년에 획기적인 계기를 맞으면서 널리 퍼졌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해의 주간지 일러스트레이티드 런던 뉴스가 빅토리아 여왕과 앨버트
부부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이 모두 장식된 나무 주위에 모여서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는 모습을 담은 반화를 실었다. 엘버트 공이 고향인 독일에서 그런 풍습을 들여왔고 영국인들은 왕실을 따라 열광적으로 그 풍습을 받아들였다. 빅토리아 여왕을 모방하는 일에 별로 관심이 없었던 미국에서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천천히 퍼졌다. 플랭클린 피어스 대통령이 1850년에 처음으로 백악관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설치했다. 그리고 1923년에 백악관 트리 점등식이 열렸다. 어떤 종의 나무로 최고의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 수 있을까?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더글러스 전나무, 프레이저 전나무, 스코틀랜드 소나무로 만든다. 유럽에서는 노르웨이 가문비 나무와 노르만 전나무를 가장 많이 활용한다. 나무는 어디에서 구할까? 예전에는 숲에 가서 나무를 베어오거나 도시에 산다면 노점에서 나무를 살 수 있었다. 비공식적이고 편의주의적인 방식이었다. 1901년에 미국에서 최초의 크리스마스 트리 농장이 생겼고 수요가 치솟았다. 오늘날은 매년 미국에서 3,500만여 그루, 전 세계에서는 3억 그루 정도의 크리스마스 트리가 판매된다. 1965년 3,600여 명이 시청한 피너츠 만화 찰리 브라운의 크리스마스는 당시 유행했던 알루미늄 크리스마스 트리를 상업주의로 물든 크리스마스의 상징으로 여겼다. 알루미늄 트리는 단번에 써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그러나 플라스틱 트리의 인기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계속 높아지고 있다. 2004년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가정의 58%가 인조 트리를 사용했다. 동지를 제대로 기념하려면 진짜 상로수가 필요하다며 인조 트리를 완전히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다. 크리스마스 트리는 집에 얼마나 두어야 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크리스마스 이브 전에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집에 들이지 말아야 하며 12번째 밤인 1월 6일까지는 버리지 말아야 하는 곳도 있다. 크리스마스 4주 전에 대림절이 시작될 때부터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해야 하는 곳도 있다. 북아메리카에서는 11월 말 추수감사절 이후부터 크리스마스가 시작된다고 대부분 생각한다. 그래서 이때부터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한다. 영국에서도 크리스마스가 기다려지는 축제가 되었기 때문에 보통 12월 초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집안에 들여놓았다가 새해를 맞을 때 버린다. 런던의 일부 지역에서는 집 밖 길거리에 내놓아 수거하도록 두는 것이 관행처럼 되었다. 보행자들은 주차된 자동차와 버려진 트리 사이 좁은 길을 조심스럽게 지나가야 한다. 27번째, 파리 지옥. 우리의 인식을 위협하는 식충식물. 저렇게 덜거덕거리는 소리를 내는 게 저것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진지하게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존 원덤의 소설 트리피드의 날에서 찰스 다윈은 파리 지옥이 세상에서 가장 경이로운 식물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파리 지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려고 구운 쇠고기와 삶은 달걀을 먹였다. 널리 알려진 이유로 파리 지옥은 인간의 상상력을 끊임없이 자극해왔다. 육식을 하는 그 식물의 특성을 더욱 확장한 식인식물 이야기들도 나왔다. 존 원덤의 1951년 소설 트리피드의 날을 읽거나 같은 제목의 1962년 영화를 본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지만 무언가 막연히 위협적이고 겁이 나는 식물을 흔히 트리피드라고 부른다. 전 세계에서 파리 지옥이 자라는 지역은 비교적 넓지 않다. 미국에서는 노스캐롤라이나와 사우스캐롤라이나의 늪지대나 습기가 많은 초원에서만 보인다. 유럽인은 18세기 중반에 파리 지옥에 대해 알았다. 박물학자 존 앨리스가 런던 매거진에 파리 지옥에 대한 글을 실었고 린네와 그 식물에 관한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린네는 고민에 빠졌다. 그 식물은 그의 세계관과 맞지 않기 때문이었다. 린네의 고민은 자연의 사다리라는 고대의 사상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시했지만 그보다 훨씬 더 오래된 개념으로 지금도 널리 퍼져 있다. 과학에서는 더 이상 공식적인 개념이 아니지만 비공식적으로 세계가 작동하는 방식에 대해 우리가 아주 흔하게 생각하는 개념이다. 자연의 위계가 있다는 생각으로 영혼이 없는 암석과 광물이 가장 아래에 있다. 그 위에는 민감하지는 않지만 생장과 관련된 영혼을 가진 식물이 있다. 오늘날에는 오랫동안 혼수 상태인 사람을 식물인간이라고 부른다. 식물 위에서 인간이 아닌 동물들이 있다. 움직일 수 있는 능력에 따라서 고등동물과 하등동물을 분류한다. 과학 논문에서도 여전히 고등동물이라는 용어를 읽을 수 있다. 고등동물 위에는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차별화되는 인간이 있다. 인간 위에는 천사와 대천사가 있고 가장 위에는 신이 있다. 그래서 린네는 파리지옥이 곤충을 잡아먹는다는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비를 막기 위해 입을 오므린다고 믿었다. 18세기는 계몽주의 시대여서 종교와 과학이 분리된 시기였다. 그러나 완전히 분리되는 과정이 신속하고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거의 한 세기가 지난 후에도 다윈은 종교인들이 자신의 사상을 문제 삼을까봐 종의 기원 출판을 20년 이상 미뤘다. 그러나 다윈은 자연의 사다리를 무너뜨리는 식물에 사로잡혔다. 움직이면서 곤충을 잡아먹는 식물의 승리를 느꼈다. 그는 종의 기원을 출간한 지 11년 후인 1870년에 식충 식물을 출간했고 파리지옥이 그 책의 주인공 중 하나였다. 그는 거의 200종에 이르는 끈끈이 주걱 속의 끈끈이 주걱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파리지옥처럼 재빨리 입을 오므리는 것이 아니라 끈끈한 액체로 곤충을 잡아먹는 식물이다. 다윈은 식충 식물의 질소가 거의 없는 열악한 토양에서 자라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늘 그러하듯 절묘하게 문제를 파악했다. 식충 식물은 곤충을 잡아먹음으로써 중요한 성분인 질소를 얻는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제대로 자라지 못하거나 아예 자라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화론적으로 벌레를 먹는 이점이 분명해졌다. 곤충을 먹는 식물은 현존하는 식물 가운데 적어도 6번 이상 진화를 거듭했다. 수렴 진화는 그 자체로 자연 선택을 아주 잘 보여준다. 다윈은 파리지옥이 처음에는 꽉 닫히지 않게 입을 오므려 일부러 작은 곤충들이 도망갈 수 있게 한다고 지적했다. 소화하려면 에너지를 써야 하므로 너무 작은 먹이는 효용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다윈은 자연 상태에 의한 진화론을 종의 기원에서 훌륭하게 주장했다. 이후 연구에서 그는 진화가 이루어지는 방식, 지구에서 생물이 작동하는 방식을 더 확장하고 추가해서 보여준다. 그중 파리지옥에 대한 부분이 눈길을 끈다. 그 식물은 영리한 방식으로 작동한다. 엄청나게 꼼꼼한 다윈은 따옴표를 잔뜩 늘여놓으면서 그 식물이 알고 기억한다는 것을 설명한다. 덧잎 양쪽 안표면에 예민한 잔털 3개 중 하나를 건드리면 덫이 자극을 받는다. 날아온 씨앗이나 빗방울 같은 것이 우연히 한번 건드린다고 해서 자극을 받지는 않는다. 20초 안에 같은 잔털을 연이어 건드리거나 다른 잔털을 건드려야 덫이 움직여 닫힌다. 빛과 습도, 먹이의 크기, 자라는 환경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0.5초 정도의 덫을 닫는다. 이빨처럼 보이는 부분이 맞물리는데 먹이가 충분히 커서 효용 가치가 있으면 덫이 완전히 닫힌다. 꼭 담은 채 소화기관이 되어 선홍색 소화액이 작용하기 시작한다. 요컨대 파리지옥은 건드리는 것을 알아차리고 흐르는 시간을 인지하고 몇 번 건드리는지 횟수를 세고 그렇게 움직이고 먹는다. 먹이를 소화하는 데는 일주일 정도가 걸린다. 먹이의 3분의 1 정도가 개미, 3분의 1 정도가 거미다. 나머지 3분의 1은 딱정벌레와 메뚜기 그리고 개구리 같은 작은 척추 동물을 포함해 몇몇 이런저런 동물이다. 입을 오므리는 원리는 아직 완전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다양한 이론이 나오고 있다. 칼슘 이온의 빠른 이동과 관련된 이론도 있다.
파리 지옥의 영어 이름은 비너스 플레이트 랩이다. 그런데 왜 비너스일까? 사랑의 여신이 식충식물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융 심리학이 중요시하는 원형과 프로이트 심리학이 중요시하는 신화의 언저리 깊숙한 곳에서 각자 성향에 따라 답을 찾을 수 있다. 파리 지옥에서 가장 인상적이고 희고 예쁜 꽃 때문에 비너스라는 이름이 붙였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솔직하지 못한 주장이다. 사실 파리 지옥에서 덫 역할을 하는 잎을 보면 여성의 생식기가 떠오른다. 덫 가장자리의 이빨처럼 삐죽삐죽한 부분을 보면 고대의 박이나 덴타타의 개념이 생각난다. 박이나 덴타타는 이빨 달린 질이라는 의미의 라틴어로 여성의 성적 매력과 힘에 대한 공포와 불신이 깔린 발상이다. 이 흥미로운 주제를 조사하다가 뜻밖의 사진들을 포토샵으로 합성해 박이나 덴타타를 설명하는 웹사이트를 우연히 발견했다. 그렇다. 무화과 나무잎이 아니라 파리 지옥으로 생식을 가린 나체 여성의 모습이었다. 미국에서는 파리 지옥을 TPT워체이라고 부른다. 아메리카 원주민의 용어라고 설명해 왔는데 다른 곳에서는 그런 주장을 비웃었다. 티펫은 모피, 목도리를 트위트의 말을 진정시키기 위해 윗입술 위에 사용하는 작은 올감이다. 그 용어는 작은 포유동물을 잡기 위한 덫도 사용한다. 다시 말하지만 그 의미는 사람마다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꽃은 번식기관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실 파리 지옥의 덫은 꽃이 아니다. 변형된 잎으로 기능이나 근원은 번식과 관련이 없다. 무시무시한 식물은 원형적인 힘을 상징한다. 1874년에 사람을 잡아먹는 마다가스카르 나무에 대한 괴담이 잡지 뉴월드에 실렸고 사람들이 널리 믿게 되었다. 소설가 에드거 라이스 버로스는 존 카터 시리즈에서 바숨 행성에 사는 식물 인간에 대해 썼고 해리포터 이야기에서 어린 마법사들은 악마의 올감이라는 사악한 덫에 걸려든다. 이런 생각들을 유쾌하고 우스꽝스럽게 묘사하기도 한다. 토마토 공격 때는 1978년에 제작된 패러디 공포 영화로 인간을 잡아먹는 토마토가 나온다. 뮤지컬 리틀 숍 오브 호러스는 사람을 잡아먹는 오드리 2세라는 식물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펼친다. 텔레비전 드라마 애덤스 패밀리에서 모티시아는 풍성한 실내 식물들을 돌보면서 식물 중 하나인 클레오파트라에게 커다란 스테이크를 먹인다. 하지만 그중 트리피드보다 더 무시무시한 식물은 없다. 세계 종말에 대한 윈덤의 전형적인 소설에서 트리피드는 고급 기름을 얻으려고 재배하는 반쯤 길들인 식물이다. 트리피드는 움직일 수 있고 치명적인 침을 지니고 있다. 독침을 제거할 수도 있지만 그대로 두면 더 준 기름을 얻을 수 있다. 유성이 비처럼 쏟아지면서 전 세계 사람 대부분이 앞을 보지 못하게 되는 이야기로 그 소설은 시작된다. 이후 벌어진 대혼란 속에서 트리피드는 탈출하고 테러까지 일으킨다. 마치 거의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지능을 갖추고 행동하고 있는 듯하다. 파리 지옥의 키는 기껏해야 30cm 정도까지 자라고 덫의 너비는 1.5cm 정도다. 인간의 생명이 그다지 위협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인간이 느끼는 위협은 엄청나다. 우리는 자연의 사다리로 돌아가서 식물은 식물, 동물은 동물, 인간은 인간이라는 존재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싶어 한다. 우리 인간은 동물과 조금 비슷하지만 천사와 더 비슷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싶어 한다. 하느님과 천사를 믿어야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지는 않다. 그런 관념을 입 밖으로 꺼내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관리하는 방식에 꼭 필요한 관념이다. 우리는 그런 관념을 깨트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런 관념이 오싹하고 파괴적으로 깨지는데 매혹을 느낀다. 파리 지옥은 알고 파리 지옥은 기억하고 파리 지옥은 먹는다. 우리가 굳이 말할 필요도 없이 깊이 느끼고 있는 세상이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관념이 오싹하고 깜짝 놀랄 정도로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파리 지옥은 알려준다. 28번째, 주목. 주목을 장악하는 자가 권력을 차지한다. 주목에 둘러싸여
꼼짝 달싹 못하는 내 하얀 수익. 그걸 준비해. 윌리엄 셰익스피어 희곡 12야에서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압도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일은 수천 년에 걸쳐 인류 문화의 주요 관심사였다. 우리 조상들이 삶에서 무엇을 믿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간단한 답이 없다. 전통은 사라지고 기록은 있었다 해도 남아있는 것이 없다. 수수께끼 같은 유물과 건축물은 여러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학자처럼 너무 신중하지도 않고 터무니없는 추측도 하지 않으면서 우리 각자의 성향에 따라 결론을 내려야 한다. 우리는 매번 환생과 재생, 삶의 질소성 등과 같은 죽음과 죽음 이후에 대한 질문으로 되돌아간다. 우리 조상은 죽었지만 우리 안에 살아있다. 우리가 먹을거리로 삼는 식물은 몇 달마다 죽거나 먹을거리를 찾아 만들어내지 않는 상태가 되지만 다음 해에는 되살아난다. 여러 전설에서 식물 형태의 신에 대한 더 오랜 생각을 추적할 수 있다. 이들은 계절을 다스리는 힘을 나타내는 신, 죽어서 다시 살아나는 신이다. 아서왕 전설에서는 병들고 무력한 왕이 죽어가는 땅을 다스리지만 왕과 왕국은 되살아날 수 있다. 성배와 성배를 찾는 기사만 있으면 된다. 이런 신화들은 1922년 엘리엇의 장편시 황무지를 발표하면서 새로운 방식으로 세상에 주목을 받았다. 그 시는 근대적 절망의 무아지경 속에서 다산 신화를 뒤집어 엎었다.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 꽃을 피우며 추억과 욕망을 섞으며 봄비로 생기없는 뿌리를 깨운다. 이렇게 오랜 문제들에 대한 우리의 해석은 거듭해서 주목과 관련된다. 주목은 영국과 프랑스 북부의 수백 군데 교회에 심어진 나무다. 그중 많은 나무의 나이가 옆에 서 있는 교회보다 많고 모든 기독교보다 더 오랜 전통을 간직하고 있다. 주목을 심은 것은 기독교가 확립되기 훨씬 전부터 그 지역 사람들이 신성하게 여겼던 장소다. 기독교 세력이 이 장소들을 차지할 때 그 지역의 관습과 믿음을 완전히 없애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주목은 유럽 적송, 노 간주나무와 함께 영국의 원산지라고 널리 알려진 세 가지 진엽수 중 하나 가운데 하나다. 키가 그리 크지 않아서 보통 10m 정도까지 자라는데 최대 20m까지 자라기도 한다. 진엽수인데 혼란스럽게도 과일 열매처럼 보이는 변형된 방울 열매가 열린다. 이를 가종피라고 부른다. 주먹의 열매는 선홍색의 윗부분이 뚫려 있고 단맛이 난다. 주먹은 수명이 길가에 유명하지만 정확한 나이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껍질이 계속 벗겨져 그 나무를 구성하는 나무가 나무 자체만큼 오래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나무가 교체되는 방식은 할아버지가 물려준 도끼에 비유할 수 있다. 도끼를 물려받은 아버지는 그 도끼의 손잡이와 칼날을 교체해 사용한다. 주먹에는 나이테가 없어서 나이를 셀 수가 없다. 정확한 나이를 알아내려면 전설과 민담, 애향심에 기대를 걸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이 객관적인 진실을 얻는 최선의 방법은 아니다. 시골교회 묘지의 주목 대부분은 500살 정도로 추정되고 2배인 1000살 정도 되는 주목들도 있다. 몇몇 예외적인 나무는 그보다도 나이가 많다. 개별 나무의